10% 인간. 면역계는 적을 탐지, 수색, 공격하는 데 필요한 세포들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한다. 각 세포들은 주어진 임무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데, 대식세포는 위협이 되는 박테리아를 먹어치우는 보병이고, 기억 B세포는 특별한 표적을 사살하도록 훈련받은 저격수이다. 그리고 TH1 또는 TH2 같은 저력 T세포는 적의 침입을 다른 부대에 전달하는 통신병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모든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항원이다. 항원은 병원균의 표면에 있는 작은 분자로 면역세포는 항원을 통해 적을 인식한다. 항원은 적군이 선두에 내건 붉은 깃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면역계가 그 병원균을 만든 적이 있든 없든 깃발을 보면 자동으로 위험 신호라고 해석하게 된다. 모든 병원균이 이 깃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내로 들어오면 바로 탐지될 것이다. 자기 비자기의 개념이 면역학자들을 지배하던 때에 학자들은 병원균이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생각했다. 당시 학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착한 미생물 역시 이 깃발을 달고 있기 때문에 병원균과 똑같은 메시지를 면역계에 전달한다는 사실이다. 이 깃발은 단지 그들이 미생물임을 식별해 줄 뿐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는 구분해 주지 않는다. 총명한 면역계가 알아서 착한 박테리아를 묵인해 주기를 바라는 대신에 그들은 면역계에 자신들을 머물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면역세포들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물질을 찾아 무조건 파괴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체의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강약의 조절이 필요하다. 면역계라고 다를 것이 없다. 염증을 촉진하는 메시지는 염증을 저지하는 메시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염증을 저지하는 쪽은 새롭게 알려진 면역세포인 조절 T세포가 맡고 있다. T렉스라는 이 조절 T세포는 군대의 준장에 해당하며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조정한다. 특히 트래그는 공격적이고 피해 굶주린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트래그가 많아질수록 면역계의 반응성이 줄어들고 트래그가 줄어들수록 면역계는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트래그의 생성을 막는 유전자 드럼베리를 가진 아이들에게서는 아이펙스 증후군이라는 중증 질환이 나타난다. 면역계가 균형을 잃고 대량의 염증 촉진 세포를 방출하면서 림프샘이나 비장이 부어오른다. 이 공격적인 세포들은 신체의 기관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하여 대개 소화기, 당뇨병, 아토피, 음식 알레르기,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설사를 유발한다.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성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신체의 기관이 파괴되고 초기에 사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트래그를 치유하는 총 사용과는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는 인간세포가 아니라 미생물총이다. 미생물총은 트래그를 앞잡이로 삼아서 명령을 하달하여 면역 반응을 주도하고 진압에 투입되는 사병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이 살 길을 도모한다. 면역계가 점잖게 아량을 베푼다면 미생물총은 면역계의 기습을 받거나 제거될 위험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미생물총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인간의 면역계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은 꽤나 두려운 일이다. 오래된 적들의 공격에 맞서는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방어체계가 가장 윗선에서 간섭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생물총과 함께 지나온 진화의 역사 속에서 면역계가 인간과 미생물총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을 테니까 말이다.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경우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내에서 미생물총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트래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그네스 올드를 포함한 일군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오랜 실험 대상인 무균지를 이용하여 이 문제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과학자들은 무균지에게서 나타나는 트래그의 효능을 정상지와 비교하였는데 무균지에게서는 공격적인 면역 반응을 잠재우는 데 필요한 상대적인 트래그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해 미생물총이 없는 상황에서 생성되는 트래그는 정상지의 트래그보다
힘이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무균주의에게 정상의 질 미생물을 주입하였더니 트래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면역계의 공격성이 잦아들었다. 그렇다면 미생물총을 구성하는 박테리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미생물총의 세포 표면은 병원균과 똑같이 붉은 깃발을 달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총은 면역계를 자극하는 대신에 평화롭게 살아간다. 면역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착한 박테리아들은 면역계와 공유하는 그들만의 암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교수인 서르키스 마즈마리아는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라는 박테리아가 가진 암호 체계를 밝혀냈다.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는 미생물총 중에서도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으로 사람의 출생과 동시에 장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PSA, 다당류 A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 PSA는 작은 캡슐 안에 담긴 채로 박테리아 표면에서 분비된다. 대장의 면역세포가 캡슐을 집어삼키면 그 안의 PSA가 방출되면서 트래그스의 활성을 도모 유도한다. 트래그스는 면역기가 이 박테리아를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세포를 진정시키는 메시지를 보낸다. PSA를 암호로 사용하여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는 면역기의 면역 촉진 반응을 면역 억제 반응으로 바꾼다. 박테로이데스 프라질리스를 비롯하여 장애 초기에 정착한 박테리아들이 분비하는 PSA 같은 암호 물질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진정시키고 알레르기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미생물 균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다양한 암호 물질은 그들의 인체 내에서 VIP 회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IPEX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면역 질환에서처럼 알레르기를 가진 동물들은 트래그스가 부족하다. 트래그스의 진정 효과가 없이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면역계가 최고 속력으로 돌진하여 무해한 물질까지도 공격하게 된다. 면역과의 거리를 좁히다. 이제는 콜레라 이야기를 해보자. 콜레라는 1854년 영국 소호에서 상수 공급원의 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수리터씩 흰색 설사를 쏟아내야 했던 바로 그 병이다. 그리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끔찍한 재앙을 야기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콜레라는 소장에서 증식하는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못된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병한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는 절대 숙주의 몸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다. 대부분의 감염성 박테리아는 숙주의 몸에 침입한 후에 면역계의 공격에 저항하고 감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입질을 다지기 전에는 면역세포의 눈을 피해 다닌다. 이와 달리 비브리오 콜레라는 숙주의 몸에 입성한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우선 비브리오 콜레라는 장벽에 붙어서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는 체내에 퍼져 감염을 지속시키는 대신에 다른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묽은 설사에 섞여 숙주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설사는 병원균과 면역계 모두의 전략이다. 박테리아에게는 설사가 숙주 밖으로 배출되어 새로운 숙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면역계에서는 장에서 병원균의 독성 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설사라는 것을 통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장의 내벽은 장벽을 이루는 세포들을 밀집하여 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벽돌로 지은 돌담과 같다. 그러나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 떼일 수 없도록 고정해 놓은 돌담과 달리 장 내벽의 세포들은 사슬 모양의 단백질로서 연결되어 있어서 유동적이다. 장벽을 통과하여 혈관으로 유입되는 물질은 대부분 온갖 신문 끝에 세포를 직접 거쳐서 통과한다. 그러나 때때로 세포 사이의 단백질 사슬이 느슨해지면 세포 안을 통과하지 않고도 세포와 세포 사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하면 물이 장 내벽의 세포들 사이로 통과하여 혈액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설사이다. 이는 인체가 병원균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비브리오 콜레라의 수중 탈출 전략에 있어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우선 하나는 특정 미생물의 증식과 면역계의 작용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흥미로운 사실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비브리오 콜레라가 탈출을 감행하기 전에 서로 나누는 교신에 관한 것이다. 의인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박테리아는 정말 서로 대화를 나눈다. 이 박테리아가 진화시킨 감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소장을 감염시킨 후 토끼처럼 번식한다. 제2단계 개체군의 크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숙주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면 폭풍 같은 설사를 통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그러고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새로운 숙주를 감염시킨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언제 배에 올라타서 숙주의 몸에서 빠져나가는가이다. 다시 말해 개체군의 크기가 탈출을 감행해도 될 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쿼럼 센싱, 즉 정적수 감지라고 부르는 활동이다. 모든 박테리아 개체는 지속해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비브리오 콜레라의 경우에는 콜레라 CAI 자가유도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개체군 내에서 비브리오 콜레라가 많아질수록 주위의 CAI 원농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정족수에 도달하는 것이다. 정족수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한다. 비브리오 콜레라의 정족수가 채워지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비브리오 콜레라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러한 과정을 조절한다. 다른 자기 유도인자인 A12와 함께 CAI 원농도가 올라가면 비브리오 콜레라는 자신의 유전자 파전을 조절하여 장벽에 둘러붙게 하는 유전자를 꺼버린다. 그리고 장벽이 댐의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유전자를 켠다. 이 중에는 조놀라, 베세티 독소 또는 줄여서 조트라고 하는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독성물질은 이탈리아 출신 과학자이자 보스턴 소아종합병원의 소아내과 알파레소 파사노가 발견했다. 조트는 장내벽을 지지해주는 세포 간의 단백질 사슬을 느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장내벽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장 속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비브리오 콜레라는 이 물살을 타고 장을 통과해 더 많은 숙주를 점령하기 위해 출정한다. 파사노는 생각했다. 조트가 장내벽의 단백질 사슬에 채워진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라면 그렇게 쉽게 열리는 자물쇠를 도대체 무슨 용도로 만들었단 말인가? 혹시 그 자물쇠를 여는 인간의 열쇠가 있는데 비브리오 콜레라가 몰래 복제라도 한 것인가? 그렇다. 파사노는 조트와 비슷하지만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발견하고는 조널린이라고 이름 붙였다. 조트와 같은 방식으로 조널린은 장벽 세포를 연결하는 사슬의 조임 정도에 관여하여 장벽의 투과성을 조절한다. 조널린이 많이 생성되면 사슬이 느슨해지고 장벽 세포가 서로 분리되어 커다란 분자가 혈액 안팎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제 파사노의 조널린 반려연으로 미생물과 면역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미생물 총이 있을 때는 장벽의 사슬은 잠겨 있고 장벽 세포는 단단히 붙어 있다. 크기가 큰 물질이나 위험 인자는 함부로 세포 사이를 통과해 혈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생물 총이 불기능 상태가 되면 약한 수준의 비브리오 콜레라처럼 반응하여 면역계를 귀찮게 한다. 그 반응으로 면역계는 조널린을 방출하여 사슬을 풀고 장벽 세포를 느슨하게 하여 장벽을 청소한다. 이때의 장벽은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차단해버리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아니다. 장벽은 이제 틈이 생겼다. 세포 사이의 틈을 이용해 온갖 불법 이민자들이 인체의 약속된 땅을 유입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논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장이 샌다는 개념은 대체의학이 산업이 매우 즐겨 써먹는 소재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사촌격이지만 좀 더 주류인 빅파마만큼이나 탐욕스럽게 진실을 왜곡한다. 장누수 증후군이 모든 병의 근원이며 많은 사악한 것들의 원천이라고는 주장은 대체의학 산업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장누수 원인이나 메커니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를 통해서 빅파마 역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대체의학의 경우에도 아래의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치료법으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다. 즉 의학이라는 정식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치료법, 그리고 과학적이고 임상적 증거를 뒷받침하지 않는 치료법이다. 아마도 세 번째 범죄의 치료법이야말로 진정으로 언급할 가치가 있을 듯하다. 바로 특허를 따거나 매매할 수도 없는 치료법이다. 바로 휴식과 좋은 식단이다. 기존의 과학계와 의학계는
장누수 개념을 경계한다. 하지만 만성피로, 통증, 소화불량, 두통 등 원인을 찾지 못해 지친 환자들에게 장누수는 믿을 만한 설명이 된다. 전문가적인 지식과 선의를 가진 대체 건강 전문가와 시류에 편승하는 사기꾼 모두 그들의 환자에게 장누수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으로 그럴듯한 생활습관을 추천해 줄 수 있다. 심지어 웬만큼 관리되는 곳에서는 장이 누수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 있어서 대체 건강 전문가가 문제의 진단과 측정뿐 아니라 몸이 개선되는 정도까지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의과대학의 연구나 실험을 통해 입증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장누수의 개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영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공식 웹사이트에 장누수의 개념이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들을 자제시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장누수 증후군의 초청자들은 대개 영양학자 또는 대체의학 전문가들, 이스트나 박테리아의 과잉 정식, 부실한 식당, 항생제, 남용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인의 결과로 장내벽이 자극을 받아 누출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나 박테리아성 독소, 병원균들이 누출된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 면역계를 자극하고 전반적으로 신체의 지속적인 감염을 야기하여 광범위한 건강 문제나 질병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모호하고 대체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다. 장누수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각은 곧바로 구식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대체의학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 거려지고 또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위험성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장토사성이나 만성염증에 관한 연구에 아직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과학 저술가인 나도 신뢰할 만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쓰고 있는 이 책에서 과연 장누수라는 주제를 꺼내도 될까 주저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회의적인 독자들이 책을 듣고 안전지대로 떠나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장누수 개념에 대한 연구 기반이 다져지고 메커니즘 역시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돌팔이 진짜인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거를 좀 더 보자. 파사노와 조널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원래 파사노의 의도는 콜레라가 급속히 퍼지게 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결국 다른 문제에 대한 해답, 더 근원에 가까운 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0년대의 파사노는 미국에 갓 도착한 소아내과 의사였는데 그의 환자들 중에는 셀리악병이라는 만성 소화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셀리악병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병이라 1994년 발표된 800페이지짜리 소화기 관련 질병 보고서에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을 정도였다. 파사노가 치료하던 아이는 아주 소량의 글루텐만 섭취해도 금세 심한 증상이 나타났다. 글루텐은 밀이나 보리, 귀리 같은 곡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로 빵 반죽에 탄성을 주고 또 이스트에 의해 생성되는 기포를 유지하여 빵이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셀리악 환자의 몸에서 글루텐 단백질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세포는 이 단백질을 침입자로 인식해서 글루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이 항체는 다시 장벽세포를 공격하여 통증과 설사, 점막에 손상을 입힌다. 셀리악병은 유발물질이 정확히 알려진 흔치 않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학자들은 만족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유전학자들 역시 만족했다. 셀리악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들의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질 나쁜 유전자가 환경적인 유발물질과 결합하여 셀리악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소화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파사노는 만족하지 않았다. 글루텐이 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면역세포와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 내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알약으로 복용하는 대신에 주사로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것과 정확히 하기 같은 이유로 글루텐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었다. 장벽을 혼자 힘으로 통과하기에는 글루텐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사노가 발견한 비브리오 콜레라의 조트 독소 그리고 조트의 인간 버전인 조널린이 그가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셀리악병을 가진 사람은 그가 80살이건 상관없이 부실한 유전자와 글루텐만으로는 충분히 그 병을 설명할 수가 없다. 무언가 글루텐을 혈관 속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파사노는 셀리악병을 앓는 환자의 장벽이 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조널린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파사노는 셀리악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건강한 어린이의 장 조직을 테스트하였다. 그가 의심한 대로
셀리악 환자들의 장내벽은 열려 있었고 글루텐 단백질이 혈액으로 들어가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했다. 현재 세계 인구의 1%가 셀리악병을 앓고 있다. 장누수와 높은 수치의 전울린이 검출되는 질환은 셀리악병만이 아니다. 제1형 당뇨병 역시 장의 투과성이 특히 높게 나온다. 파사노는 전울린이 제1형 당뇨병 뒤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뇨 연구에 사용된 지도를 교배했을 때 당뇨병 발병 몇 주 전에 장누수가 앞서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곧 면역 질환을 야기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였던 것이다. 쥐에게 전울린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면 그들 중에서 3분의 2에서 당뇨 발병을 막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21세기형 질병들은 어떤가?